신석기 시대 중국에서는 황허강과 양쯔강 등 여러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황허 문명은 다른 지역의 문명들을 흡수하면서 중국 문명을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문명을 포괄적으로 황허 문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황허강 유역은 황토로 덮여있기 때문에 농경에 매우 적합하였습니다. 황토는 영양분이 많을 뿐 아니라 간단한 도구로도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7천에서 6천년경에 이 지역에서 밭농사를 기반으로 하고 채색 토기를 사용하는 신석기 문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는 청동기가 사용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가 탄생하였습니다. 문헌에 전하는 최초의 왕조는 황허강 중류에서 출현한 하하라고 합니다. 기원전 1600년 무렵 상이 황허강 하류 지역에서 발전하여 하를 멸망시키고 황허강 일대를 통치하였습니다. 재정일치의 신권 국가였던 상의 유적지에서 갑골문과 청동 제사용기가 대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갑골문은 왕이 신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점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것이고, 청동용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상의 서쪽에 위치한 오늘날 산시성 일대에서 주가 등장하여 상을 멸망시킨 뒤 양쯔강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주의 왕은 하늘의 명을 받들어 천하를 통치한다는 천명사상을 내세웠습니다. 상대의 신은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존재였던 반면에 주대의 천, 즉 하늘은 인간이 도덕을 갖추고 정성을 다하면 이에 감응하는 존재였습니다. 천신앙은 인간의 가치가 한 걸음 진보한 것을 나타냅니다. 주왕은 직할지, 즉 경기를 직접 다스렸고 그 외의 지역을 제후들에게 나누어 주어 통치하게 하였는데 이를 봉건제라고 합니다. 봉건제를 지탱하는 원리는 종법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직계 장남을 축으로 형성된 혈연적 질서로서 아들들은 아버지와 장남에게 복종하고 의무를 다하는 제도였습니다. 장남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였는데 이러한 제사권이 장남의 권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주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왕실과 제후 사이의 혈연적 유대가 약해지고 제후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내란으로 왕실은 더욱 약해졌고 견융조까지 침입해오자 주는 수도를 동쪽의 나급, 즉 루어양으로 옮겼습니다. 이때부터 진이 통일하기까지의 시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시대에는 춘추 오패가 주 왕실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제후국들을 다스렸습니다. 전국시대가 되자 유력한 가신들이 제후의 지위를 찬탈하였고 전국 칠웅이 약소 제후국들을 병합하면서 야국 강식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국가는 영토국가로 통합되어 갔으며 봉건제는 군연제로 바뀌어 갔습니다. 또한 남쪽 지역에 위치한 제후국들의 노력으로 창장강, 즉 양쯔강 이남이 개발됨에 따라 주의 문화가 점차 남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사회, 경제, 사상면에서 커다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사회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철기의 사용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부터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고 우경이 시작되면서 토지 개관과 관계가 쉬워지고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철업, 제염업, 직물업 등이 발달하여 교통의 중심지에는 대도시가 나타나고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도전, 포전 등 여러 종류의 화폐가 유통되었습니다. 또한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되어 소농민 가족이 사회의 기초 단위가 되었고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신분 질서가 재편되어 사농공상이라는 개념도 생겨났습니다. 한편 전쟁 규모가 커지고 빈도가 높아졌으며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전쟁의 주력이 전차를 모는 귀족에서 기병과 보병으로 점차 바뀌어 일반 백성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제후국들은 경쟁적으로 부국 강병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국적과 신분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들을 관료로 등용하여 지식과 학문을 갖춘 계층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자백가라고 불리는 다양한 사상가와 학파가 나타나 제각기 현실적인 정치 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들 중 가장 두드러진 학파는 유가, 묵가, 법가, 도가 등이었습니다. 유가는 가족 윤리를 바로 세움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인과 예를 중심으로 한 도덕 정치를 주장하였는데 그의 사상은 맹자와 순자가 계승하였습니다. 유가 사상은 다양성과 합리성을 갖추어 이후 중국 사상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묵가의 대표자인 묵자는 가족애, 즉 효를 중시하는 유가를 비판하고 차별 없는 사랑, 즉 겸해와 상호 부조를 강조하였으며 평화를 주장하였습니다. 법가는 군주의 권위를 존중하고 엄격한 법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은 상황을 등용하여 법가에 따른 개혁에 성공하였습니다.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는 덕치와 법치를 반대하고 무의 자연을 주장하였습니다. 도가는 이후 중국인의 자연관의 바탕이 되었고 회화, 시 등의 예술 방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외에 제자백가에는 명가, 병가, 종횡가, 음양가 등이 있었습니다. 500여 년에 걸친 춘추 전국시대를 끝낸 것은 가장 서쪽에 자리 잡았던 진이었습니다. 진은 기원전 4세기경에 상황이 법가의 바탕을 둔 개혁에 성공하면서 부국강병을 이루고 전국시대의 7웅 중 하나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결국 진은 나머지 6나라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였습니다. 이후 진왕 정은 스스로를 시황제라 칭하고 전국을 36군으로 나누고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리는 군현제를 실시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 도로를 만들고 화폐, 도량형, 문자, 수레바퀴 폭 등을 통일하였으며 분서갱유를 통해 반대 세력을 억눌렀습니다. 한편 북으로는 흉노를 북쪽으로 밀어내고 만리장성을 쌓았으며 남으로는 광둥과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진의 가혹한 통치와 대규모 토목 공사는 농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진시황제가 죽자 진승, 오광의 난을 비롯한 반란이 각지에서 일어나 멸망하였습니다. 진이 멸망한 뒤 유방, 즉 한 고조는 한을 세우고 중국을 재통일하였습니다. 고조는 수도를 장안으로 정하고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점차 제후들을 제거하고 실권을 빼앗아 무제 때가 되면 군현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무제는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고 황제 중심의 정치 체제가 뿌리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영토 확장에도 힘을 쏟아 북으로 오랫동안 근심거리였던 흉노를 치고 서쪽으로는 동맹군을 찾아 장건을 서역의 대월지에 파견하였으며 동으로는 성장하고 있던 고조선을, 남으로는 남월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는 잦은 대외 원정으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소금과 철을 전매하고 균수법과 평준법을 실시하여 물가를 조절하고 물자의 원활한 교류를 꾀하였습니다. 또한 오수전이라는 화폐를 주조해서 전국에 유통시켰습니다. 무제가 죽은 후 외척과 환관의 권력 투쟁으로 쇠퇴한 한은 외척 왕망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왕망은 신을 세우고 토지의 국유화, 노비 매매의 금지 등 주의 제도를 이상으로 한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호족들의 반발로 무너졌습니다. 전한의 왕족인 유수는 호족의 지원을 받아 한을 다시 세우고 뤄양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이때부터의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수는 광무제라고 부릅니다. 그는 전한의 제도를 부활시키고
유학을 존중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2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환관과 외척, 관료 사이의 정쟁이 심해지면서 중앙의 통치력이 약화되자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후한은 멸망하고 삼국이 등장하였습니다. 3세기 초에 후한이 멸망하고 위, 촉, 오가 경쟁하는 삼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삼국은 사마염이 세운 진인에 의해 통일되었으나 황실의 내분에 따른 전란으로 혼란이 여전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북방의 다선민족, 즉 오호가 화북에 침입하여 여러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를 오호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에 진은 강남으로 이주하여 동진을 건국하였고 흉노가 쇠퇴한 다음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화북을 통일하여 남북주 시대가 열렸습니다. 북위의 효문제는 뤄양으로 천도하고 한족의 문물을 수용하는 한화 정책을 실시하여 선비족에게 한족 성씨를 쓰게 하고 한족과의 경로론을 장려했습니다. 또한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 균전제를 실시했는데 균전제는 수나라와 당나라에도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효문제의 개혁 조치는 귀족의 반발을 샀고 효문제 사후 귀족들의 내분으로 북위는 분열되었습니다. 한편 동진은 원주민과 이주민의 대립, 문벌 정치의 폐단으로 정치가 불안하여 오래가지 못했고 이후 송, 제, 양, 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강남에 이주한 한족은 창장강, 즉 양쯔강 유역을 개발하고 벼농사를 보급하여 강남의 경제력을 향상시켰고 이에 따라 강남의 인구도 늘어났습니다. 화북에서 이주한 지배층은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문벌 귀족들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약 4세기 동안 그렇게 분열되었던 중국은 북주의 외척인 양견이 세운 수에 의해 다시 통일되었습니다. 수 문제는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고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문벌 귀족을 견제하면서 중앙집권을 꾀하였습니다. 또한 북위 이래 실시되어 오던 균전제, 부병제 등을 정비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군사력을 증강하였습니다. 문제의 뒤를 이은 양제는 대운하를 완성하여 남북 간 물자 유통과 경제 통합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대외 진출을 꾀하여 북으로 돌거를 치고 남으로는 안남을 제압하였으나 대규모 군사를 동원한 고구려 원정은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대외 원정과 대규모 토목 사업은 농민과 관료의 반발을 초래하여 수는 결국 3대 38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7세기 초 수의 장군 이연, 즉 당 고조는 장안을 수도로 삼아 당을 세웠습니다. 제2대 당 태종은 율령 체제를 정비하여 정관의 치라는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고종 때에는 신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등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번영은 현종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은 율령 체제로 국가를 운영하였다. 이렇게 율령 체제하에서 행정은 삼성육부를 기초로 한 중앙조직과 지방의 주현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중앙에서는 황제의 명령조차 입법과 심의, 집행을 담당한 삼성을 거쳐야만 시행될 수 있었으며 지방의 주현에는 관리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이후 역대 왕조의 모범이 되었으며 동아시아의 각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의 율령 체제는 전성기였던 현종 때부터 서서히 붕괴되었습니다. 귀족이 소유한 장원이 증가하고 토지가 제대로 환수되지 않으면서 균전제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더불어 부병제도 부실해져 갔습니다. 특히 안사의 난을 계기로 중앙정부는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안사의 난은 절도사였던 안록상과 그의 부하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절도사들은 독자적인 지배권을 강화했고 환관과 외척은 더욱 세력을 키워 권력을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몰락한 농민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황소의 난을 계기로 당은 더욱 쇠약해져 결국 절도사 주전충에게 멸망하였습니다. 당의 멸망 후 절도사들이 세운 5개의 왕조가 교체되고 국가가 난립하면서 중국은 다시 분열되었습니다. 이를 5대 10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절도사였던 조광유는 송을 세우고 문치주의를 채택하여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 금군을 강화하는 등 중앙집권 체제 확립을 위해 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제에 전시를 도입했습니다. 전시는 과거의 최종 시험으로 황제가 직접 주관했던 시험입니다. 이 전시의 결과에 따라 관직이 주어졌습니다. 이 전시의 성적은 황제가 직접 결정하였는데 전시의 결과가 이후 관직의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으므로 전시는 황제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시의 도입과 재산권의 축소를 통해 황제의 독재권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치주의 정책으로 국방력이 약화된 틈을 타 북방 유목민족인 요, 서하 등이 송을 압박하였습니다. 송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에 물자 제공에 따른 부담까지 더해져 지속적인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신종은 왕안석을 등용하여 재정 수입 확대와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정치, 즉 신법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보수파 관료, 즉 구법당과 대지주층들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은 실패했고 신법당과 구법당 사이에 당쟁이 벌어져 국력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요의 압박을 받던 송은 12세기 초에 금에게 화북지역을 빼앗기고 수도를 이만, 항저우로 옮겼습니다. 남송은 강남의 개발에 힘써서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였으나 13세기의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송의 군사력이 약화되자 주변 민족이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거란의 야유라보기는 당말 이후의 혼란을 틈타서 부족을 통일했습니다. 926년에는 바레를 멸망시키고 국호를 이후에 요로 고친 거란은 만리장성 남쪽의 화북 일부 지역 연운 16주를 차지합니다. 요는 이렇게 강력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송과 화친을 맺고 평화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물자를 제공받았습니다. 정복 왕조로 발전한 요는 북명관제와 남명관제를 통해 유목민족과 한족을 나누어 다스렸고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요에 이어 서북쪽의 탕고투족이 서하를 세우고 송을 압박했습니다. 송은 다시 물자를 제공해서 타협적인 평화를 얻어냈습니다. 여진족은 만주 동북부에서 발해와 요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12세기 초 아구타가 부족을 통일하고 금을 건국했습니다. 금은 송과 연합하여 요를 공격하였고 결국 단독으로 요를 무너뜨렸습니다. 나아가 요를 협공하는 과정에서 취약성이 드러나 송을 공격하여 수도 카이펑을 함락하고 황제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를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화이허강 이북을 차지하게 된 금은 수도를 만주에서 화북지방의 중도, 즉 베이징으로 옮기고 화북지역을 지배했습니다. 금은 고유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여진종은 맹한 모극제로, 남쪽의 전북지역은 주연제로 다스리는 이원적 통치체제를 취하여 여진족의 전통을 지키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중국 문화에 점차 동화되면서 북방민족의 강건한 기상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금은 13세기에 남송과 손잡은 몽골의 공격으로 멸망하였습니다. 13세기 초 태무치는 부족별로 흩어져 있던 몽골족을 통일하여 강력한 세력으로 만들었고 세계의 지배자라는 뜻이 칭기즈칸에 추대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천호제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어 몽골 울루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법령을 통해 강력한 군주권을 마련하여 몽골 제국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칭기즈칸의 원정군은 서하와 금을 공격하였으며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고 나아가 페르시아와 인더스강 유역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이후 몽골 제국은 동해에서 폴란드와 헝가리 국경에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고 유목세계와 농경세계를 통합한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칭기즈칸이 죽은 후 몽골 제국은 분할되어 여러 울루스로 나뉘었습니다. 쿠빌라이 세조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남송과 대리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한편 여러 울루스가 독자적인 영토와 세력을 인정받게 되어 몽골 제국은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원은 관료제와 주연제 등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를 채용하여 통치하였지만 몽골인 제일주의에 입각하여 다스렸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권이나 행정기관의 고위직은 모두 소수의 몽골인이 독점했고 주로
재정 업무를 담당한 생목인이 우대를 받았습니다. 반면 금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과 기타 민족을 한인, 남송이 지배 아래 있었던 한족을 남인으로 구분하여 통치했습니다. 활발한 동서 교류와 상업 발전의 결과 서민 문화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도시민들은 연극 공연을 즐겨서 서상기, 비파기 등 원곡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쿠빌라이가 죽은 후 원은 황위계승 분쟁과 지배층의 사치 풍조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지폐, 즉 교초를 남발했으나 물가가 폭등하여 백성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백년교도가 중심이 된 홍건적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원은 명을 세운 주원장에 의해 북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몽골은 강력한 군사력과 비단길을 통해 교역하던 이슬람 상인들의 협력에 힘입어 팍스 몽골리카, 몽골의 평화라 불릴 정도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제국을 건설한 몽골은 원활한 통치를 위해 제국 전체에 역참을 설치했습니다. 역참망의 형성으로 사절이나 관리 등 공무인원의 여행과 물자 운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신속한 공문서 전달도 가능해져 제국 전역에 걸쳐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목민의 군사력과 바다와 육지의 비단길을 연결하는 상인의 활동이 결합하면서 동서를 연결하는 교역망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원은 동생산량의 부족을 보완하고 교역의 편의를 위해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이 지폐를 교초라고 합니다. 한자와 몽골 문자, 타스파 문자가 함께 인쇄된 교초는 원 제국 안에서 널리 통용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각 민족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을 펴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습니다. 쿠빌라이는 티베트 불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경교, 로만 가톨릭교 모두를 보호했습니다. 또한 동서를 넘나드는 원거리 여행도 활발해져 서유럽에서 파견해 카르피니와 리브루, 코르비노, 베네치아의 상인인 마르코 폴로, 모로코 출신 여행가 이븐 바투타 등이 중국을 다녀갔습니다. 특히 마르코 폴로는 원에서 벼슬을 지냈습니다. 이러한 왕래와 교류를 통해 아랍과 페르시아 등지의 과학과 문화가 수입되었습니다. 중국의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이 서양에 전파되었으며 이슬람의 천문학과 수학 등이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곽수경은 이슬람 역법의 영향을 받아 수시력을 만들었고 라시드 앗-딘은 역사서인 집사를 편찬하였는데 이 책은 최초의 세계사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14세기 중엽 중국 각지에서는 원의 지배에 저항하는 농민 분기가 잇따랐습니다. 명왕조를 세운 주원장도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홍건적이 반란에 가담하였다가 강남 일대의 반원 세력을 통일하여 난징에 명을 세우고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어 몽골을 북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여 한족 왕조를 부활시켰습니다. 태조 홍무제 주원장은 유교 국가를 부활시키기 위해 육유를 반포하였으며 각지에 학교를 세우고 과거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대장, 즉 어린 도책과 조세대장 겸 호적대장, 즉 부역 황책을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과 요역을 징수하였으며 관리의 수탈을 줄이고자 농민이 직접 조세징수와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이갑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는 원때의 최고기관인 중서성과 그 장관인 승상, 즉 재상을 폐지하고 중앙정부, 즉 육부를 직접 통솔함으로써 모든 정보와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명의 국력은 영락제 때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영락제는 자금성을 건설하여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고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여 수차례에 걸쳐 북쪽의 몽골을 공격하였고 남쪽의 베트남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영락제는 환관 정화로 하여금 7차에 걸쳐 대규모 항해를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명은 국력을 과시하면서 동남아시아와 인도 및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하여 조공체제의 확대를 꾀하였습니다. 명 중기 이후 무능한 황제 아래 환관이 득세하여 정치적 혼란이 심해졌습니다. 북쪽의 몽골과 동남 해안의 왜국, 즉 북로남웨를 비롯한 외부 위협과 이를 막기 위한 만리장성 보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16세기 후반에 내각 대학사 장거정은 일부 지방에서 시행되어 오던 1조 편법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1조 편법은 전국적인 토지조사를 토대로 수십 가지에 달하던 세금을 통합하여 각 호의 토지와 성년 남자 수에 따라 은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고 명나라는 점차 쇠퇴했습니다. 더구나 임진왜란 출병으로 다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고 17세기에 들어오면서 만주 지역의 여진족은 강력한 위협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결국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자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잇따랐고 이자성의 군대가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명은 멸망하였습니다. 명의 세력이 약화되자 만주에서는 청태조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여 후금을 세웠습니다.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몽골과 조선을 공략하였습니다. 청은 팔기라는 강력한 군사력의 힘을 빌려 명이 멸망한 이후 베이징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고 투항한 한족의 협력을 얻어내면서 장기간의 전복 전쟁을 통해 이후 명의 영역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청은 강희제 때 오삼계 등이 일으킨 3번의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제압하였으며 시베리아로 진출한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국경을 확정하였습니다. 강희제의 뒤를 이은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고 비밀 상주문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정보와 결정권을 장악함으로써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고 지배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소수의 만주족이 세운 청은 회유책과 강경책을 적절히 사용하여 다수의 한족을 다스렸습니다. 청은 만주족의 풍속인 변발을 강요하고 문자옥으로 사상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위간직은 만주족과 한족을 같은 수로 임명하였고 전통적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과거제를 통해 사대부를 포섭함으로써 그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청은 걸륭제 때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전복도 계속되어 티베트와 신장, 몽골 등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청은 이를 통해 만주족과 몽골족 외에 다수의 한족과 다양한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다민족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청은 만주족의 우위를 전제로 군 현제를 통해 한족을 직접 지배하였고 티베트, 몽골, 신장, 칭하이 등의 주변부, 즉 범부와 소수민족은 토착 지배자를 이용하는 간접 지배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은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주변 국가들과도 전통적인 조공 책봉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질서 밖에 있던 일본이나 서양 국가와도 무역을 통한 교류가 허용되었습니다. 청나라는 18세기 중반 이후 광저우에서 특허 상인인 공행을 통한 무역만 허용하는 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당시 막대한 양의 은을 지불하며 중국의 차를 수입하던 영국은 여러 차례의 사절을 파견하여 자유무역을 요구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에 밀수하여 무역 적자에 대응하였습니다. 청은 아편 밀수가 증가하여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깊어지자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여 아편 밀수를 엄격하게 단속하였습니다. 영국은 이것을 기회로 대규모 병력을 보내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에 패한 청은 난징 조약을 맺고 영국의 홍콩을 할양하고 상하이 등 남부의 5개 항구를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호 개방 이후에도 무역의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자 영국은 에로호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와 연합하여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청은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을 통해 추가로 북부의 항구를 개방하고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하였습니다.
러시아도 이 사건을 조정해준 대가로 연해주를 얻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 급속하게 쇠퇴하던 청은 아편전쟁으로 권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수전이 크리스트교 신앙을 바탕으로 상제회를 조직하고 유교 이념과 만주족의 지배에 반기를 들어 태평천국의 건설을 선언하였습니다. 광시성에서 출발한 태평천국군은 난징을 수도로 삼고 강남을 근거지로 삼아 만주 정권 타도, 즉 멸만 흥한과 토지의 균등 분배, 변발과 전족의 금지 등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태평천국군은 지도층 내부의 분열과 한족 관료 신사 주도로 조직된 단련과 향용의 반격으로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더구나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난 후 협조방침으로 돌아선 서양 각국이 청을 돕자 태평천국은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청은 태평천국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자강운동, 즉 양무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태평천국을 진압하여 실력자가 된 증국번, 이홍장 등 계명적인 한족 출신 고위 관료가 주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군수 공업 육성, 서양식 육군과 해군의 창설에 주력하다가 나중에는 기선회사, 방직 공장 등 민영기업의 운영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자강운동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전체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기업 경영을 정부가 주도했다는 점과 중국의 전통적 가치를 바탕으로 삼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겠다고 한 중체 서역론 등이 한계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청일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러한 약점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청은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여 타이완을 할양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중국을 둘러싼 열강의 이권 쟁탈전이 심해지자 중국인의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무운동과 같은 단순한 기술 도입 수준을 넘어서 국민 국가 건설을 위한 근대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캉유웨이와 량치차오 등 개혁적 성향의 지식인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는 등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변법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들은 광서제의 호응을 얻어 과거제 개혁, 신교육 실시, 상공업 육성 등 행정, 교육, 법률, 경제의 다양한 방면에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기득권을 위협받은 서태후와 위안스카이 등 보수적인 한인 관리들의 반발로 100일 만에 좌절되었습니다. 개혁운동이 별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는 가운데 산동에서 일어난 의화단은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멸하자, 즉 부청멸항의 구호를 내걸고 반크리스트교, 반제국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한때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위세를 떨쳤으나 열강의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청정부는 신축조약, 즉 베이징 의정서를 체결하여 열강의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고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의화단 운동 이후 청은 자구책으로 신식학교 설립, 과거제 폐지, 신식군대 편성, 상공업 육성 등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나아가 러일 전쟁의 충격적인 결과를 계기로 입헌군주제 실시를 위한 준비도 시작하였습니다. 이 무렵 근대적 민족주의가 발전하면서 청의 지배에 반대하는 혁명 사상과 혁명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수순원은 청을 타도하고 공화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05년 결성된 중국 동맹회는 혁명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청왕조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민영철도를 국유화하고 이를 담보로 외국 차관을 도입하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일어나 우창 신군의 봉기로 신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방이 이에 호응하여 청왕조로부터 독립을 하는 가운데 순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되고 중화민국이 성립하였습니다. 청정부는 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위안스카이를 등용하였으나 그는 혁명군과 타협하여 청의 황제를 퇴위시키고 대신 중화민국이 대총통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이후 황제 제도의 부활을 시도하다가 사망하였고 중국의 공화체제는 형식만 남은 채 각지에서 군벌이 할거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신해혁명 이후 천두슈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유교를 비판하고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신문화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1915년에는 일본이 중국에 21개조 요구를 강요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파리 강화 회의의 결과 독일이 중국의 산둥성에서 가지고 있던 이권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자 중국인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이에 베이징 대학생들 주도로 대규모 반일, 반군벌 시위가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를 5.4 운동이라고 합니다. 5.4 운동은 이후 중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순원은 중국 국민당을 결성하였고 천두수 등은 중국 공산당을 결성하였습니다. 순원은 반군벌,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중국 공산당과 힘을 합쳤습니다. 이를 제1차 국공합작이라 합니다. 순원이 사망한 후 실권을 장악한 장제스는 군벌을 타도하여 국민혁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장제스가 중국 공산당을 배척하면서 제1차 국공합작은 붕괴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홍구는 국민당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토지혁명을 통해 농촌 근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계속된 국민당의 토벌로 궁지에 몰리자 홍구는 마침내 포위망을 뚫고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만주 사변으로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세운 일본은 중일 전쟁을 일으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이 무렵 중국 공산당 토벌을 우선시하던 국민당 정부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는 가운데 내전 정지, 일치 항일의 요구가 거세어졌습니다. 결국 시안 사건을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항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일전쟁 기간 중 중국 공산당은 농민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여 종전 이후 국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실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결국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패했고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은 서로 다투어 국공내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내전에서 승리를 거둔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시키고 토지개혁과 산업의 국유화를 시행하였습니다. 1950년대 말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고 농촌에서는 인민공사를 설립하여 농업의 사회주의화를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무리한 계획과 노동의욕 저하, 연속되는 자연재해 등으로 실패하였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빠진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마오쩌둥은 홍위병을 동원하여 덩샤오핑 등 실용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던 인물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중국의 전통문화가 파괴되고 수만 명의 예술인, 지식인이 억압을 받았습니다. 1976년에 마오쩌둥이 사망한 뒤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정권은 문화대혁명의 과오를 인정하고 실사구시를 내세워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에 나섰습니다. 이후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경제 건설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특히
동부 연안의 여러 도시에 경제 특구가 설치된 이후에 화교 및 외국 기업이 중국에 급속히 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과 개방, 그리고 이에 따른 급격한 경제 성장은 중국 사회에 새로운 긴장을 낳았습니다. 특히 공산당원과 관료의 부패 문제는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민주화의 요구가 분출하여 테헤난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학생과 지식인들이 부정부패 근절과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며 벌인 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중국의 경제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1997년과 1999년에 각기 영국과 포르투갈의 통치 아래에 있던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된 일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활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